오래된 경험상 느낌을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한 60%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0% 좀 넘게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두 회사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이 못해도 40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유진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을 분석을 해왔고요. 오늘 뭐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반도체를 분석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20년이 넘었네요.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은 해치펀드라는 걸 한다고 잠깐 나간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랑 테크놀로지 산업을 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고민하시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반도체 오디세이인데요. 이 오디세이라는 게 이게 대서사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역사책 막 이런 데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반도체를 과거의 역사부터 이걸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나중에 은퇴를 하면 반도체 관련된 이 오디세이 제목은 예전에 지어놨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지어놨고. 이게 오래전 제목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써야지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올해 이거를 집필을 하게 됐고요. 네.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세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세부터요.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사실은 우리 인류가 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 뭐 이런 장치들을 고안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되짚어 보면은 오르골이라는 게 처음에 나옵니다. 오르골. 네. 자동 연주기잖아요. 자동 연주기. 그것도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어떤 악보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연주를 하는 이런 음악 장치가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방직기가 나옵니다. 네, 방직기, 자카드 방직기라는 게 나와서 결국 마찬가지로 패턴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무늬가 짜지는 이런 기술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인류가 전기와 자기의 그 비밀을 풀게 되죠. 전기와 자석에 얽혀 있었던 그 비밀을 풀게 되면서 전자라는 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 나중에 진공관의 발명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트랜지스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첫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칩워라고 올해 또 그 두꺼운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도 감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버그 그래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진짜로 고장날 때 벌레가 있어가지고 디버깅 한다는 게 그 버그더라고요. 네, 그때 맞습니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오디세이 책은요, 말씀하신 대로 중세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굉장히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자와 전기 막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꼭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사실 뭐 모든 걸 다 알면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또 엔지니어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 그 컴퓨터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알면은 그래도 조금 거부감이 맞아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어느 하나를 딱 찝기보다는 그냥 그 사례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분 좀 몇 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텔이라고 인텔 이야기를 하실 때
쇼클리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 참 되게 재밌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윌리엄 쇼클리라고 네.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그 3인 중에 한 명이죠. 3인 중에 한 명인데 윌리엄 쇼클리, 그다음에 존 바딘, 그다음에 그 월터 브래튼 요 세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일 팀장 역할을 스스로 그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팀장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세 명이 공동으로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노벨상 받을 때 사진 찍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못 받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사실은 윌리엄 쇼클리죠. 그래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고요. 건물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지금은 이제 헐어서 이제 남아있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이 표면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가 반도체 발상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어요. 반도체가 처음 시작된 시점이군요. 그러니까 최초의 실리콘밸리 첫 번째 회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타면서 회사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그 벨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네, 인간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약간 인종차별주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우생학론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뭐 성인이 됐을 때 전원 IQ 검사를 해서 IQ가 세 자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생식을 못하게 해야 된다. 불임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위험한 소리네요. 네. 직원들에 대해서도 뭐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너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다고. 너 뭐 한 거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벨상의 그 명성을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했었는데 1년 만에 다 뛰쳐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8인의 반역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핵심 멤버들이 결국 1년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원이 다 도원 결의를 해서 회사를 나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등 무어. 네, 무어의 법칙. 네. 뭐 고등 무어를 포함한 이제 중요 인물들이 이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핵심 인재들이 나가니까 또 우르르 나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창업 회사인 이 우리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는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이분은 나중에 또 정치에도 좀 발을 들여놔요. 그래서 하원 후보에 이제 지망을 했는데 최저 득표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를 처음 구상을 하고 그 발상터를 세웠지만 윌리엄 쇼클리 전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이면서도 가장 실패한 실리콘밸리 경영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의문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쇼클리 이분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IQ 검사를 해서 머리 나쁜 애들은 생식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역시 사람은 뭐 심성이 고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아까 그 8인의 반역자들 얘기했었지만 이 8인의 반역자들도 얼마나 싫었으면 8인이 같이 모여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고통스러운 과정이 담금질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그 반도체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텔이라든지 사이릭스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애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 대한 소개들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짐 켈러. 이제 이분은 이제 과거의 반도체의 과거도 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진짜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냥 다 회사 잠깐 살려놓고 또 다시 딴 데 가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최고의 용병이죠. 그 컴퓨터 설계. 그러니까 반도체라기보다는 사실 컴퓨터 설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고, 원래 그 뭐 브로드컴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AMD에서도 그러니까 AMD가 거의 처음에 직장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 팔로 알토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에 가서 이제 팀을 꾸려서 작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네. 짐 켈러의 능력을 이제 알아보는 회사가 애플이에요, 사실은. 네. 애플이 짐 켈러를 영입을 하죠. 영입을 하고 반도체 설계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짐 켈러가 키웠던 그 조직, PA 세미컨덕터를 애플이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언제쯤이었죠? 2010년대 초반이고요. 결국은 그거는 우리 삼성과도 연계가 좀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플의 반도체를 우리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처음에는 삼성이 사실은 제작만 해준 게 아니라 설계에서도 사실 삼성이 굉장히 크게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그때 이미 삼성과 결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10년부터. 네. 네. 그러면서 짐 켈러를 모셔다가 앉혀놓고 자체적으로 설계 능력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삼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네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TSMC로 이 파운드리 이 부분도 전부 다 넘기게 되면서 그쵸. 삼성으로서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조금 그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어떻게 말씀을 보면은 짐 켈러만 없었으면 지금도 삼성이 애플에게 굉장히 뭐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짐 있지만 켈러가 아니더라도 뭐 또 다른 했겠지만 사람이 어쨌든,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짐 켈러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우수한 성과를 보였었고 또 특징은 뭐냐면 한 회사에 3년 이상 있질 않아요. 네, 3년 동안 레벨을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테슬라로 또 테슬라 가서 네,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제 초기 셋업을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또 3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 AMD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뭐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인데. 예, 그리고 이제 AMD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은 AMD에서 다시 이 사람한테 SOS를 쳐가지고 다시 AMD에 들어가서 AMD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네. 이게 젠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라이젠 CPU를 다시 설계를 해서 네네. AMD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게 됐고요. 그것도 이제 딱 3년 있었습니다. 딱 네. 3년. 그리고 나서 짐 켈러한테 다시 또 SOS를 친 회사가 이제 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아이러니한 게 AMD가 이제 죽어버렸으면 인텔이 계속해서 이제 독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얘를 살려놓고 그렇습니다. 또 다시 일로 갑니다. 네. 인텔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인텔에서는 3년을 못 채우고 나오게 돼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죠. 네네, 자기를 네네. 고용했던 회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인텔은 굉장히 관료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짐 켈러의 그런 시도나 그런 노력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잘 먹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와서 약간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벤처로 들어가죠. 텐스토렌토라고 하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AI 칩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 CTO로 영입이 돼서 어땠을까요? 이게 짐 켈러가 그 벤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자금을 유치한다고 한다 했을 때 네. 굉장히 대박을 친 거죠. 펀딩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재는 CEO를 맡고 있습니다. CEO를 맡아서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 LG전자 또 삼성전자도 짐 켈러랑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지금 투자를 좀 많은 뭐 접촉을 좀 하고 있는 뭐 하는 거고요. 회사예요? AI 칩입니다. AI 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AI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회사의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짐 켈러가 약간 이제 사이드 잡 비슷하게 해서 네. 또 다른 투자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미국에 또 샘 젤 루프라고 하는 네. 2000년생 되게 젊은 네.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2000년생이요. 2000년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집 차고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파운드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홈메이드 파운드리예요. 홈메이드. 네. 그래서 네네. 파운드리인데 홈메이드예요. 네, 홈메이드입니다. 네,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네, 다 수작업으로. 네. 네, 그래서 이 동영상도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샘젤루프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그 칩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서 심지어는 뭐 애칭, 뭐 CVD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웨이퍼는 조그만 거, 뭐 4인치 이걸 써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짐 켈러가 아마 조금 펀딩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장비들을 좀 더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약간 재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홈메이드 그러면 사실은 뭐 가구나 조립하고 PC 네. 조립 정도 하는 거지 칩을 집에서 혼자 만든다? 좀 저도 되게 황당했는데 네. 그런 황당한 도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미국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미국이 힘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미로 한번 네. 가보시면은 좀 흥미있게 저희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찾아봐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망해도 되지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 공정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실리콘밸리가 반도체의 대국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초석을 만들어줬던 쇼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짐 켈러 그리고 젠슨 왕 리사수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책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이름은 반도체 오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요. 사실 이제 요즘에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 이 패권 전쟁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가 봐요. 이게 왜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가 됐는지 궁금해요.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을 적대 국가로 인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그래서 협력적 동반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표현이 바뀌게 된 게 협력적 동반자에서 경쟁적 동반자. 아직 뭐 이렇게 적대적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때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무기 때문인 거죠. 무기 체계에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미국이 실리콘밸리 초창기 때는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가 주로 미국의 미사일이나 로켓 이런 데 쓰이게 됐던 거잖아요. 그 경쟁에서 미국이 소련을 넘어서게 된 게 결국은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에 이제 소련을 멀리하게 됐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첨단 무기 경쟁에서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기술을 그 끌어올리게 되면은 네.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첨단 무기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되는 건 당연히 AI 기술입니다. 네. AI 기술이 무기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뭐 중장기적인 그런 뭐 예를 들면 차세대 항공기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무인 항공기로 갈 겁니다. 사람을 안 태우고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비전 센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이런 탱크가 됐든 또는 어떤 미사일이 됐든 드론이 됐든 결국은 그 적군과 아군을 잘 식별을 하게 되면 그때 그게 갖는 그 파괴력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기술 유출을 막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가 열심히 자율주행 을 만들고 있긴 한데 범용적으로 쓰이는 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돈 많이 쓰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기술력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게 무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도 또 사례가 좀 있어요. 무인 항공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일들이 좀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론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은 전차 무용론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탱크가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탱크를 무력화시킨 게 결국 드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드론이 조용하게 날아가서 그 탱크를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 가격은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서는 뭐 지금이 아직은 이제 그거는 좀 먼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 지상전에도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하고 그게 AI 기능을 갖추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AI 기술에 대해서 적대 국가가 그거를 빨리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배제시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막 엄청나게 큰 탱크나 막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군사력의 상징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진짜 AI 기술이 진짜 중요해진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AI가 무기 체계, 그래서 이제 군사력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전반적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사실 되게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뭐 첨단 기술 하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첨단 이미지가 별로 없었죠. 약간 굴뚝 산업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좀 바뀐 거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챗GPT 돌풍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도 보시면은 사실은 AI에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만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은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그 팬데믹 이전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반도체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인 것이고 제일 못 오른 주식들을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좀 따져보면 그게 또 의미가 있죠. 네, 제일 못 오른 주식 일단 인텔이 제일 못 올라 오래 빠졌죠. 이제 거기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주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가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 2019년도 말과 비교해 보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란 편이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좀 거기서 성능 HBM 그렇죠. 예, 그 성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말 기준인가 그때 보면은 하이닉스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60% 정도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뭐냐? 결국은 지금 우리 이호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HBM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AI 쪽에 수혜 품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오래된 반도체 산업이지만 이게 AI를 만나면서 또 거기에서 성장주랑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서로 이제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이제 도약기 AI를 만나면서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이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까지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걸로 혹시 보세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거든요.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뭐 사실 뭐 제가 뭐 지정학이나 뭐 외교학의 무슨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보시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고민은 많이 하지만 이제 뭐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거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뭐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풀리지 않는 연립방 정식이다. 두 나라가 다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아직 뭐 패권은 아니라고 이제 자기는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해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사실은 지금 현재와 스탠스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답이 없다. 그러면 계속 갈등 구조로 갈 것이다. 다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 저 시진핑 수석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지지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도 보면 리커창 총리 사망 이후에 엄청난 그 추모 열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리커창 총리가 업적이 별로 없거든요. 업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모 열기가 뜨겁다는 거는 결국은 이 시진핑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바이든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는 서로에게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화해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이 국가 최고 지도자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그나마 조금 우리 이 갈등을 완화시키고 또 관련된 이 뭐 반도체 섹터 이런 쪽에도 조금 그 최소한 이제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뭐 이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연립방 정식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풀리지 않는이라는 안 풀릴 거라는 건 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풀려고 해봐야 결국에 답은 없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이제
뭐 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갈 거라는 거는 또 모두가 동의하는 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반도체 과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현재에서는 결국은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또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근데 뭐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반도체의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오디세이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대서사시가 그러면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될지. 네, 결국은 AI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반도체만 뭐 잘 만든다?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AI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AI를 잘하면 뭘 잘해야 되느냐. 아, 네네. 그게 결국은 답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AI를 잘하면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지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그게 답일 거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네. 사실 설계를 잘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아. 국내에도 지금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뭐 엔비디아 칩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성능을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중국에도 되게 많고 미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회사들은 엔비디아가 안 될 것이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설계 이외에 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젠슨 황이 사실은 2분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했는데 보통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은 뭐 GPU 설계 능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점은 이제 젠슨 황의 표현을 따르면 이제 풀스택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풀스택이요? 예. 네.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단순한 칩 제조뿐만 아니라 칩 설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이 테크놀로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칩 하나의 성능을 놓고 엔비디아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데이터 센터에 수만 개의 GPU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강점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은 GPU를 뭐 10,000개 이상 이렇게 겹쳐서 만들게 되면 하나의 GPU보다 그럼 10,000배의 성능이 나느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을 때 성능의 개선이 되게 체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다. 그게 결국은 걔네가 얘기하는 이제 NV 링크라고 하는 이제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이고요. 그것들을 또 연결하는 그 인피니 밴드라는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 멜라녹스라는 이 초고속 네트워킹 칩 그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왜 인수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이들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결국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구축해놨던 이제 쿠다라고 하는 네. 그 플랫폼이죠.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사실은 익숙해져 있어서 그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AI와 관련된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칩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뭐 갑자기 그 컴퓨터가 뭐 인공지능을 발휘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얹어져야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 관련된 주요 엔지니어들이 다 쿠다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개발자들한테 쿠다가 아닌 다른 거를 써봐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네. 엔비디아가 지금 갖춰놓은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AI 쪽에서 좀 능력을 더 끌어올리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반도체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브로드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원래 처음에 옛날에 이제 HP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네. HP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1990년대 말에 뭐 가장 그 당시에 컴퓨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큰 회사였고 이제 거기에서 신사업 부문으로 반도체하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사업부를 분리를 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000년도 IT 버블이 터지고 나서 네. 좀 어려워지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가 됐고 그때 미국의 우리 뭐 PF들이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름을 아바고라고 이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재상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거쳐서 그 아바고라는 회사가 브로드컴을 인수를 하면서 브로드컴이라고 회사 사명을 바꾸게 됐어요. 원래 브로드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신용 칩, 뭐 RF 칩 이런 쪽의 전문 회사였죠. 하지만 이 회사가 그 이후에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바고가 브로드컴을 인수하고 나도 아바고에 아바고가 브로드컴이 된 거예요. 브로드컴이. 왜냐하면 아바고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르니까. 모르고 브로드컴은 원래 좀 이름이 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회사 사명 그 브랜드 명은 그대로 쓰는 거군요. 대신 이제 티커는 AVGO죠. 티커는 다르고. 네, 티커는 네네네. 아바고로 상장이 됐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티커가 그 ABGO가 된 ABGO. 이유가 그거군요. 네. 네네네. 그렇게 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그럼 반도체 회사냐? 아닌 거죠. 그 회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 업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보안 업체라는 거예요. 최근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사실은 반도체 업체 중에서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은 네. 뭐 1등은 당연히 엔비디아고 네. 2등은 TSMC고 원래 3등이 삼성이었는데 네. 이제 올해 바뀌었죠. 아. 브로드컴이 3등이 되고 삼성은 이제 하나 더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면은 브로드컴의 그런 M&A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뭔가 이제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거기에서 좀 능력이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부럽기도 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도 좀 동의를 하실 텐데 삼성 왜 M&A 안 하는지 이런 거죠. 네. 삼성 왜 M&A 안 하냐. 그런 와중에 브로드컴은 계속 M&A를 하면서 회사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평가가 인공지능 쪽으로 회사의 포트폴리오, 회사의 색깔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예를 들면 뭐 D램을 뭐 더 세밀하게 만들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HBM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칩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런 쪽에 있어서의 큰 그림을 갖고 솔루션을 갖춰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본 이제 그 이공계 우리 대학 교수님들, 컴퓨터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정말 반도체를 정말 잘하려면은 이 컴퓨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이쪽이 되게 강해야 된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네.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SI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결되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이제 미국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제가 볼 때 뭐 국내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돼야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주도권을 쥐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 쓰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반도체가 이 모양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모양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이걸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치는.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걸 보면 애플은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삼성은 하드웨어만 집중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손에 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를 잘하려면은 이거 소프트웨어 만드는 건 결국 이제 사람이 이걸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머리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익숙하느냐 이건 결국 아까 쿠다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서 놀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놀이터, 장터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에 누구나 꿈꾸지만 참 그게 되기가 너무 제일 어려운 어렵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 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좋은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맞다라는 거는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그 주식시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의 그 순이익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다 이 두 회사 때문이고, 내년에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코스피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요즘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네. 뭐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를 지금 내고 있고 삼성도 뭐 반도체는 엄청난 적자고 네. 뭐 50몇 조를 벌던 회사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만 7조가 지금 될지 말지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되게 심각한데요. 저는 이제 내년도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도 경기가 썩 좋지는 않겠죠. 미국의 성장률도 좀 둔화됐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가 되겠지만 지금 반도체를 짓눌렀던 특히 우리 메모리를 짓눌렀던 가장 큰 버든은 사실은 재고입니다. 재고. 근데 재고가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감산을 통해서 지금 감소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요게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상황이 급변하지 않으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가격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를 되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4분기만 보더라도 일단 10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10% 좀 넘게 올랐고요 이미. 그리고 11월, 12월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추가적으로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당장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4분기 때 뭐 D램과 뭐 낸드 플래시의 ASP가 한 10%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최소한 그 이상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감산 규모가 굉장히 세요. 한 30% 정도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물량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내년 1분기까지도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그럼 하반기 때 이제 다시 떨어질 거냐 뭐 그런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일부에서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내년도 한 2분기 정도가 되면은 다시 가동률을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가동률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도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디맨드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요. D램을 예를 들면은 일단 PC, 스마트폰, 서버 이 세 가지를 보통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항목이 지금 올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세트 출하량이. PC는 2자리 수가 빠지고 스마트폰도 되게 안 좋고 서버도 AI 서버는 좋지만 트레디셔널 서버 디맨드는 안 좋거든요. 지금.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플러스는 난다. PC는 저는 한 3%, 스마트폰도 약 플러스 3%, 서버도 약 3%. 그 정도가 세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D램의 디맨드 빗 그로스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10% 후반에서 잘하면 한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설령 일부 가동률을 좀 올린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전부 수요가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레벨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줄어들면서 D램 가격은 바닥에서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오래된 경험상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 숫자가 무슨 로지컬리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바닥에서 보면 한 60%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D램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60% 올라가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30% 좀 넘게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D램 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대비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비용이라는 게 이제 고정비 부담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하면은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이 다 이익으로 거의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두 회사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이 뭐 못해도 40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라고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보자면은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일 것 같아요. 예. CPI가 3.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달 연속 올라서 3.7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한 3.3 정도로 다시 좀 둔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가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하는 건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이제 되게 좋아질 거라는 거죠. 어제 미국 시장이랑 오늘 우리 시장도 보면은 어저께 파월 발언이나 미국 30년 국채 입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인플레가 다시 꺾인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더 반전이 돼가지고 그때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뭐 조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반도체 부문에서 이익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내년엔 또 40조 이상 증가한다. 올해 안 됐는데 내년에 될까? 이런 우려감들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산을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할 것이냐가 또 이제 변수가 된 상황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했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적자가 많이 났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북도 좀 까였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연히 그냥 생각하면은 편안한 상황이라면 감산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가격을 충분히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자금 조달을 또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는 없나요? 자금 조달의 이슈는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뭐 디베이트가 있죠. 다 모든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런 상황은 지금 업체들이 감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감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점유율 경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격이 올라서 뭐 조금 뭐 예를 들면 랜드도 좀 적자폭이 크게 줄고 뭐 이렇게 될 때까지는 무리해서 이렇게 뭐 점유율 경쟁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회사들에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얘기가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자 여러분. 네. 네. 시장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의사소통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감사 좀 힘들더라도 감사를 해서 하긴 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야 너무 이게 생산 많이 했다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시 생산하자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디베이트가 있는 과정에서 내년 2분기쯤에 이제 증산을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코스피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반도체 오디세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도체만 가지고도 정말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가 안 끝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책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좀 투자자분들에게 조언도 그렇고요. 특히 삼성전자 네. 포함해서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그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조금 가동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반도체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산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골프 칠 때도 하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쵸. 기초가 되게 튼튼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 그 책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무슨 여기에서 주식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래도 이 전체적인 과거부터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시면은 좀 외풍에 덜 흔들리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조금 세우신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반도체 오디세이 이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밑에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